지금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거 맞죠? 네. 이제 1학년이 맞춰지고 있고, 이제 뭐 입시가 끝났으니까 얘는 그냥 중2예요. 지금 저희가 학원에서 인지하는 건 더 이상 중1이 아니라 중2다. 이렇게 어머님들도 그런 공감대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2학년 공부 경험 만들기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9개월이라고 하는 공부 경험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겨울방학의 의미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9개월이냐면요, 바로 D-Day가 언제냐,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 학사 일정이 시작되고 11월이 되는 그 달, 그때가 D-Day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11월까지 이제 앞으로 2월부터 카운팅을 하니까 딱 11개월이 남아있더라고요. 9개월이. 그래서 11월에 도대체 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11월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수능이 있는 달이죠. 그러니까 수능이 있는 그 달을 D-Day로 딱 설정을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중2 11월까지가 지금 9개월이 남았다. 이런 계산법으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요, 지금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학생들을 두 가지 부류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100% 하고 있는 강사이자 원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은 수업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저희 학원에서 제일 수업을 많이 하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방학 때는 조금 적게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3 올라가는 학생들 두 클래스를 지금 맡고 있는데, 그 녀석들은 모두가 다 제가 고1 때부터 입학하자마자 받아서 지금 이번에 고3을 올려보내는, 저한테는 정말 조카 같은 아이들이고 딸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이 친구들을 지난 화수에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노답인데? 이런 애들이 보여요. 고3 올라가는데. 저 새끼 어떡하지? 여자예요. 근데 막 자고 있고 숙제도 안 돼 있고 혼내도 배시실이 쳐웃고 앉아고 그러니까 더 속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업 끝나고 집 가면은 잠이 잘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리고 카톡을 해도 답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쭉 거치면서 느꼈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쥐잡듯 잡거나 계속 닥달을 하거나 카톡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아요. 제가 순진한 초짜가 아니잖아요. 왜 이것이 시작이 됐느냐를 역학조사로 타고 들어가면 출신 중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그 중학교 시절을 얘가 어떻게 보냈느냐를 봤을 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중딩이 있고요. 집단에는 뭔가 한 것 같고 엄마가 봤을 때도 그래도 얘 놀진 않았는데 이러지만, 누가 봐도 딱 봐도 제가 보면 그냥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그냥 하는 신용을 발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조금 건드려 봤던, 찍먹만 했던 거지 실제로 공부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90%입니다. 그래서 10%의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또 90%의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고스란히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제 눈으로는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게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서부학군에만 중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놈의 학군지,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중학교들도 상당히 많고요. 강 건너면 바로 목동권도 있고요. 신도시도 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중학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중학교의 구성원들이 공부를 해본 경험이 9대 1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구성원 중에 40%가 되는 학군지 중학교가 있을 겁니다. 대청중학교라든가 뭐 이런 일명의 중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좋은 중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공부를 해본 경험이 고작 우리 전체 중학교 학생들 중에 2%밖에 안 되는 중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서부학군, 우리 은평구, 서대문구, 이 마포구를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이 은평구랑 서부학군을 딱 빗대서, 여기 중학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출신 중학교 학생들은요, 여기 8군 중에 1, 2, 3군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본 경험은 많아봤자 이 전체 중학교 중에 8%. 그러면 이 학교가 대체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 까먹고 말씀드릴게요. 8% 그나마 좀 많은 거잖아요. 우리 지역구 안에서는 8%에 해당되는 중학교는 신도중학교, 진간중학교,
뭐 상암중학교 요 정도고 저기 지금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상신중학교, 영락중학교, 숭실중학교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애를 연락하고 막 여기저기 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이고 많아봤자 셋인데 내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가 내 세계관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게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는 녀석들이 몇 %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잣대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요. 고등학교는 이제 좀 추려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왜냐면은 여러 목적의 고등학교들이 존재하니까요. 자, 역시 고등학교에 와서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너 진짜 공부해본 적도 없구나 이 새끼. 고등학교 와서 열정만 과다 넘치는데 실제로 뭐 실력도 안 받쳐주고 공부력도 안 쳐주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는요. 전체 이 8군 중에 3에서 6군 정도에 속해 있는 이 고등학교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중학교 때는 뭐 졸업하더니 같은 지역군데 왜 갑자기 여기가 아니라 왜 중간쯤에 이 고등학교가 잡혀있지?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서부학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퀄리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부학군 중학교는 이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20년째 지금 이 지역구에서 중학교 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맞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섞이죠. 그리고 실제로 타 지역군에서 작정하고 이로 들어오는 유입원들이 실제로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은평구로 그냥 전학을 보내거나 이사를 와가지고 이쪽에서 내신 닳아가지고 뭐 직윤으로 가든가 일반 전형으로 가든가 유리한 내신 조건을 활용해 먹겠다 그래서 타 지역군 유입이 많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상태 안 좋은 학교보다는 3위에서 6군 정도가 우리 고등학교에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여기 6이라는 6군에 속하네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본 구성원들이 이 고등학교 전체 한 500명 중에 20%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80%는 안 한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대충 어느 고등학교인지 아시겠죠? 뭐 예일 정도? 그리고 선정 과중에 좀 작정하고 있는 애들 때로는 뭐 대성? 여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이제 가까운 뭐 은평고등학교 뭐 이런 데겠죠. 공립. 그리고 공부 이렇게 막 썩 열심히 하지 않는 분위기들. 실제로 저는 너무나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숙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과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저렇게 공부 경험이 없이 우리가 왜 저렇게 고등학교를 온몸으로 때려 맞으면서 그렇게 내신의 핍박 아래에서 대입에서 여러 가지 좌절을 왜 느끼느냐? 바로 시작을 언제 했느냐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입의 시작을 과연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간담회 추운 날씨도 있고 아이들도 데리고 이렇게 오셨을 때는 네가 들어야 돼, 네가 이러면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백날 듣고 전화만 거 아니야, 네가 들어야지. 실제로 본인이 느껴야지 이런 생각으로 잘 데리고 오셨는데 바로 시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원들은 사실은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오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팩트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주와 어학원에서요 가장 핫한 학년이 있어요. 그 고3이 아닙니다. 고3은 생각보다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고3 간담회 하잖아요. 온도가 축 쳐져가지고 거의 뭐 분위기 자체가 무겁기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제일 간담회 할 때 모집 인원이 그냥 바로 마감을 쳐버린다거나 마감을 쳐서 한 번을 더 열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간담회는 바로 예비고일입니다. 예비고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보다 1년 뒤 바로 요쯤 되면은 이제 약간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도 어딜 선택해야지 유불리가 있을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제 곧 고딩인데 어떤 대비를 본격적으로 나도 화이팅 넘치자 이런 차원이죠. 다시 말하면요. 중학교 3학년 겨울 때는 개나 소나 다 공부합니다. 안 했던 애도 이제 사춘기 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좀 약간 장난 아닌데 다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럼 얘는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내내 동안 뭘 했죠?
그 중학교 그 공부해본 경험 2% 남짓의 그 구성원 안에서 내신 공부만 겁나 하죠. 중간고사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 끝나면 좀 놀아야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하죠. 그리고 방학 때는 좀 여행도 가고 약간 한 달 살이도 하고 어디 또 친척집도 보내고 여행도 한 번 아니잖아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무튼지간에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내신 점수가 그나마 또 되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위하기가 참 좋죠. 이 상태로 흘러 가다가 어느새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각종 학원에서 고교 선택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게 빵빵하게 깔리고 이러면서 이제 비로소 눈이 관심이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친구들이 레벨 반 편성을 받을 때 절대로 좋은 반 편성이 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가면요. 제가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3월 첫째 주부터 학교별 반 편성을 해요. 저희는 이제 이주하고 고등부는 올해부터는 이제 딱 9개 고등학교, 지난번까지 8개였는데 진광고를 흡수를 하기로 해서 9개 고등학교에 클래스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럼 이제 거의 뭐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애들 다 교복 세팅으로 딱 입고 이제 학원에도 완전히 이제 화이팅 넘치고 이러니까 제가 딱 반을 개설을 하면은 고1 내신반만 110명이 등록을 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을 수업을 막 하면은 너무너무 온도가 뜨겁죠. 모두가 열심히 해서 사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매칭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 분위기에서 누가 전교 1등을 할지 누가 과연 5등급을 할지 4등급을 할지 가늠이 안 갑니다. 그 온도는 3월 내내 가요. 그리고 4월이 가고 5월 초나 4월 말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와장창 무너지는 아이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장창이 어느 정도냐면 대체로 중학교 때 내신을 좀 봤을 땐 당연히 이제 A등급 정도는 가볍게 나왔던 거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근데 내신을 딱 치렀을 때 현행까지는 9등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올라온 애들부터 5등급이지만 거의 뭐 38점, 100점 만점에 뭐 54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이제 이 바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 봐도 한 70점대 나오겠다, 80점대 나오겠다 이랬는데 점수대 자체가 원점수가 17점 뭐 이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어디 나왔니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실. 중학교 어디 나왔니? 와, 그렇구나. 할 말은 많지만 말은 안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중학교 때 또 학원 어떻게 다녔니? 수학은 어디 다녔니? 영어는 어떻게 했니? 그럼 뭐 대충 히스토리가 딱 뻔해요, 사실은. 뭐 조금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혼자 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했니? 과외를 조금 했는데 인강으로 돌렸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홈스쿨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당연히 당황을 하고 그리고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합산해서 점수가 나왔을 때 비슷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되면은 너무 불안에 미쳐요. 이때 아이들이 제일 수험생활 모든 여정 중에 제일 힘들어할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요게 여름방학이 고2가 다 넘어가면요 다 내려가요.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산후조리원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내려놔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산후조리에서 막 별로 예뻐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막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냥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 거기서 막. 그런 것처럼 얘네가 딱 그런 분위기고 고2 2학기가 되면 파이팅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수없이 많이 봤던 이 행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과장 일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런데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그 10%의 학생들은 보통 보면은 첫째가 아닌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엄빠가 첫째를 한번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실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만큼은 똑같은 과오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굉장히 현타가 확 와갖고 얘를 이제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정식적인 어떤 스타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뭘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본격적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에 매몰된 그런 어떤 지역적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2학기가 되면은 제대로 된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는 테스트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전국연합 모의고사죠. 그래서 고1 3월이 될 수도 있고 고1 6월이 될 수도 있고 고1 9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타 지역 모두가 안 하고 있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방금 앞서서 뭐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학원한 지 지금 20년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해부터 초6부터 이걸 시켰었어요. 당연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고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타임 어택, 이런 식의 훈련들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자,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되면 아이가 공부를 시작을 했고 2학기에서 예를 들어 국수형 모의고사를 시간 어택에 맞춰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반드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목표 설정을 해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림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냥 냅두고 시험만 본다고 되진 않죠. 당연히 이때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상담. 그러니까 뭐가 틀렸고 난이도가 어떤 난이도가 지금 틀렸고 몇 번을 네가 안 틀릴 수 있었는데 틀렸고 총점이 몇 점이고 다음번 시험에서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고교 선택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게 되면 준비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경험할 때 반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윈터스쿨을 보낸다고 해서 무슨 개가천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력 자체가 빌드업을 이렇게 해봤을 때 비로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되면 마음이 설레죠. 당연히 설레죠. 그리고 기대감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목표 대학을 설정하게 되고 2학기 때는 대부분 포기했잖아요. 이것이 뭐다?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실제로 고2 2학기 때부터는 특별히 굉장히 공부량을 많이 자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애들이 털어주는 바람에 이상하게 점수가 사부작사부작 올리는 경우들을 저희는 수없이 봤습니다. 뒷페이지에서 실제 사례들도 숫자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학생의 학업 수준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고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인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예비고1이 되고 고교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온도가 최고저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고1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온도가 약간 떨어져요. 실망감이 이렇게 압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뜨거워야 되는데 약간 이 온도 자체가 이렇게 엇박자로 가게 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될 때는요. 실제로 고민의 부류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숫자가 없이 무슨 고민을 왜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어, 수학,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숫자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출신 중학교에서 지금 A등급이다, B등급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한 번의 평가로는 제대로 된 성과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수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시험을 아이가 절대로 잘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들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좀 익숙해져야 되고 시간 안에 푸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는 부류가 아까 제가 세 그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국수형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만 분석을 했더니만 야 어디 가고 싶냐 고등학교 저요? 저 대성 아니면 선정 과중이요. 내가 이랬어요. 저요? 저는 예일 과중이나 선정 과중이요. 뭐 이랬어요. 그래서 딱딱딱 때려보니까 예상 내신이 그쪽으로 갔을 때도 무조건 1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1점대 초반. 1.6이랑 1.0은 완전 다른 점수입니다. 1.3과 1.1은 완전 다른 점수예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수점의 숫자인데 아무튼 이 학생의 데이터를 추산해 봤더니만 1.0등급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타지역권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들었는지 은평구로 그렇게 잠입을 해갖고 구산동 사거리에다가 전세 딱 얻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둘째까지도 딱 박아놔서 그쪽으로 고등학교를 보낼 때에는 느닷없이 정보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 때려보고서 답이 나오는데? 계산 착착착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돌린 거예요. 아빠 회사도 오고 가네 멀어진 애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1.0이 나온다는 확신이 좀 있었던 거겠죠. 그럼 1.0이 나오는 학생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아씨 내신은 괜찮아. 여기 와서 이미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여기를 찔렀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 최상위권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의치안이라든가 뭐 지방의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접전을 벌여야 될 그들만의 리그에서 과연 1.0들이 갖춰야 되는 게 1.0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서류도 갖춰줘야 되는 거니까 과연 이 학교에서 우리 친구한테 받쳐줄 만한 생기부가 발현이 될까? 얘가 그런 탐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내신은 있는데 이 고민들을 그들은 합니다. 우리가 여기 속해야 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고민하진 않아요. 그들은. 그리고 반대로는 봤더니만 데이터가 뭐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을 봐본 적도 없고 그냥 중학교 내신이 다야. 그리고 맨날 그게 이제 입에 붙거나 다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도 올해에는 나와요. 이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세요. 그러니까 고1 1학기까지 그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 궁금하고. 근데 중학교 때 얘기 올레이 나왔었고 영어도 되게 잘했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되게 영어가 너무 출중하다고 했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고등학교 왔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실제로 9등급제로 봤을 때는 한 4등급 나오는 겁니다. 5등급제로 되니까 2로 약간 퉁쳐져가지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데 얘네들은 중학교 성취평가가 국영수가 A등급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이지만 9등급제로 만약에 환산하면 한 4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죠? 고등학교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가도 다 똑같아요. 뭘 고민해요? 거기서 유불리가 없는데. 그냥 유불리가 그냥 없어요. 그냥 무생구미 무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2가 안 나오고 1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걸쳐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숫자로 내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인지를 추산하는 방법들이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걸 알고서 이제 여기 가면은 2가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저쪽 고등학교를 쓰면은 1이 그래도 나올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박혀지는 고민의 어떤 사인이겠죠. 거기에 맞춰서 9개 고등학교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고교 선택을 고민할 이유가 저는 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중앙부를 보내도 될까? 그래서 그럼 언니 뭐 모의고사 같은 거는 지금 봤어? 아니 아직은. 중앙부를 왜 고민해요? 모의고사 안 봤는데 그러면은 중앙부 간다고 해서 거기서 또 기숙사에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걸 고민해요. 들어가서 당연히 뭐 이렇게 통합거리를 고민해요. 기숙사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점수가 돼야지 들어가죠. 도산에 돼야지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좀 맞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아무리 MBTI가 F라고 하더라도 엄마들은 결국 다 T로 종결이 되는 거 아시죠? A, B, C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몇 등급 안에 집어넣을 건가 전반적인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고교학점제에서 공부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진로에 맞추어진 고교학점제 공부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딥하게 좀 내로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나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던 시절에는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한 반에 한 50명에서 60명가량의 학생들이 그때 당시 있었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교실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판서를 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졸면 안 되고 이렇게 주입식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뭐 야자실이나 독서실 같은 데 가서 혼자서 공부를 주구장창 하는 거죠. 이것이 공부라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5등급제입니다. 그러니까 9등급이었다가 5등급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리했던 칼이 둔탁한 칼로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정원은 늘진 않았어요. 당연히 다른 어떤 곳에는 조금 더 예리한 칼이나 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 예리한 자나 칼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에서는 이 학생의 진로에 맞춘 공부 방법들을 고스란히 여실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건 바로 중간에 빵꾸 뚫어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구장창 자기가 복습을 하고 독서실에 가서 뭐 스카 가서 공부를 하고 노트 정리를 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선생님 과제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반드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럼 그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면 탐구를 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책으로 좀 더 딥하게 심화가 들어가게 되죠. 궁금하니까요. 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그룹별로 조별로 팀별로 토론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일정을 짜고 스케줄링을 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이 내용까지 이게 지금 1년에 고교학점제에서 추구하는 바로 진정한 공부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너무 숙지가 안 돼 있거나 현실에서 좀 이게 체감이 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갖고 너무 감을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세특도 저렇게 쓰는 게 맞아요? 탐구 보고서는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이렇게 봐갖고 혹은 엄마 아빠가 중간에 디렉터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과정에 빨리 젖어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출신 중학교와 그 다니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건 학교 분위기가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신 그림에서는 이렇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도 하는 분위기가 반드시 받쳐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9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도 그렇고 각 고등학교가 다 똑같은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중학교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유가 뭐냐면 토론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요. 스마트폰 다들 잡고 있고 토론하지 않고 있고 또 중학교에서 발표하고 뭔가 질문하면 나대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막 약간 이러고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제대로 해본 2%의 구성원이 있고 나머지 98%가 있는 구성원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 2%에 우리 아이가 속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2%까지는 아니지만 한 10% 안에는 그래도 어리버리 약간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얘를 분위기를 안 쳐서 이렇게 좀 그쪽 단위로 옮겨 놓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과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아이가 절대 혼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항상 보면은 뒤에는 늘 부모님이 계세요. 혼자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옛날엔 좀 있었거든요. 제가 예뻐했던 학생들은 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라이드하고 막 모든 걸 막 관여해주고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지 않아도 애 자체가 똘똘하고 톡소리나 나갔고 너무 주도적으로 잘하고 싸가지도 있고 저는 그런 애들을 굉장히 예뻐했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제가 제자네 집에 잠깐 놀러 갔어요. 애기가 둘이에요. 벌써 33살이고. 근데 걔가 딱 그런 아이였어요. 은평중학교 졸업하고 삼성고등학교 졸업해서 서강대학교 가고 이제 결혼해가고 지금 애를 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저는 갈수록 이런 아이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약간 시대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 세대에 대한 특징이기도 하고 엄마들이 점점 젊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로는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뒤에는 바로 엄빠가 있더라. 토론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엄빠가 있더라.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셨던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빠가 잘하셨으면 엄마가 조금 안 하실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엄마 아빠가 예체능이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결코 장애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티튜드에 대한 차이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중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현행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무슨 셀프로다가 뭐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살짝 보시면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내신 기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공부력, 공부를 해본 2%, 공부를 해본 10%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내신이 딱 들어가게 되면요, 4주 정도 저희가 내신 대비를 지난 과정에서는 계속 해왔었는데 반드시 범위를 먼저 조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내신 교재가 나오면은 일단 저 시트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재원생들 중에서는 지금도 진행했던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신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러 학생 네가 직접 사인해,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사인하시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도 사인 받아와.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잠깐 보면, 범위가 이제 보통 2가잖아요. 중학교 내신 범위라는 게 교과서 2가고, 문법은 현재 완료와 접속사 도, 그리고 4과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래서 교과서 1과에서 보통 어법사항이 주된 사항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가 바로 이렇게 3, 4과의 메인 내용이 뭐다라는 걸 쓰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영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과서 순서, 자, 어휘가 있고 대화가 있고 문법이 있고 본문이 있고 실력 붙이기, 그리고 학교 시험 100점 맞기, 서술형 끝내기, 본문 손으로 익히기. 지가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음부터 쓸 수는 없었겠지만 공부라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더니 아이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시험은 출제자가 누구고 출제자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국어는 좀 심하죠. 작품 해석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문학작품을 해석한 내용과 학원에서 선생님이 다르게 해석해준 내용이 완전히 이질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만 정답이지, 같은 작품이라도 해석 자체가 완전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 의도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깝치면은 완전 나락갈 수 있는 게 시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한 부분이 무엇인가 4개를 쓰라고 지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썼고, 실제로 그 내용들은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시험 과정 중에 이렇게 흘리실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영어 수업은 학교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빌드업을 해서 계속 써내려가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걸 다 쓰고 나면 엄마한테 사인 받아 오라고 저희가 시킨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도 이런 거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A등급은 중학교 내신에서는 30%가 보통 일률적으로 좀 받게 됩니다. 교과서, 그리고 정해진 부교재, 뭐 프린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과정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 학교의 수준, 그리고 전국적 측정이 어려워서 이것들이 파악이 조금 안 된다는 거,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시험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끝나게 되면요, 끝난 이후에 리뷰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근데 리뷰도 고등학생들 다 시켜보잖아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일단 보고 나면은 다시는 또 보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시험지잖아요. 그냥 지난 시험지는 버리고 앞으로 있을 시험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심리잖아요, 자기가. 못 봤으니까. 틀린 게 1개면은 그걸 왜 틀렸지가 안타깝고 보겠지만, 틀린 게 막 9개, 7개, 6개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보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지난 중간고사의 분석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게 안 돼 있다면 너무 가난하게 살 것이고, 공부를 계속 여전히 못할 것이고, 방법도 모르고 스스로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을 시켜요. 그래서 정답 및 해설 쓰고, 틀린 이유를 쓰고,
문제의 난이도가 어땠고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의도가 뭐였는지를 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때로는 뭐 한 장각도 안 되고 여러 장이 필요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저희가 시키겠지만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도 당연히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범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A등급은 아까 앞장에서 30% 정도 주잖아요. 중학교 내신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30% A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만 알고 봤더니 2등급 받고 이러면 골 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5등급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A등급이 아닌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 문제가 뭐였냐? 범위, 또 오답의 이유, 정직하게 써야겠죠. 뭐 갑자기 실수했다는 둥, 뭐 문제를 못 봤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리화시키지만 그건 그냥 거의 뭐 구라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답에서는 매력적인 오답 고르기 이런 것들도 연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면서 아이들을 이제 좀 단련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영어만 하면 뭐예요? 다른 과목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거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시험 기간에 있다 그러면 전 과목의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6%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하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간간히 뵙게 돼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뵙게 되고 뭐 공적인 자리에서도 뵙게 되는데 감탄의 감탄입니다. 진짜 거의 학원 실장 그 이상 뺨따기 때려요 진짜.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엄마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도 아니에요. 예체능 하셨던 분이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길 저한테 남편도 예체능이 자기도 예체능이다. 근데 얘만큼은 좀 시키고 싶고 아들 하나라서 뭐 얘기를 하는데 경이롭던데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모든 얘 시험 범위가 뭐였고 얘가 어디가 취약하며 이번 단위가 얘가 취약한 단위가 나와서 얘가 서술형에서 왜 미끄러졌는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깨고 계세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 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 경험을 이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경험은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각 중학교의 내신 과정을 아까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능 모의고사죠. 그 경험이 있는 상태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 수준을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이 중학교 안에서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뜻풀이를 한번 보시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2학년에 올라가죠. 2학년에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2학년 제2탑반으로 배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돌아오는 8월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국어, 수학, 영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영어도 70분 딱 시간 돼서 하고 국어도 수학도 정확하게 시간 어택을 두고 OMR 체크까지 하는 거를 봐서 이렇게 8월부터 제1회 국수형 모의고사가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애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분위기도 사뭇 되게 진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제2탑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냐? 해야죠. 하는데 그 제2탑 외에 그 아랫반 아이들을 데리고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에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준비된 게 없으니까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찍고 이렇게 누워서 잔다거나 아니면 체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점수 자체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죠? 그래서 우리 VJ반 유전반 친구들은 11월에 첫 번째 국수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영어 풀 모의고사를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리고 보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상담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상담할 때 애 데리고서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대표님이랑 엄마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애랑 같이.
그래서 아빠도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우리 금쪽이,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한 교님 해서 이 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1대1로 이렇게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안 좋은 학생은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울분 터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렇군요. 현재 상태는 이렇군요. 그러면 이제 취약점이 이거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수학은 어떻게? 국어는 또 어떤 방향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라서 나쁜 분위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겠죠.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대입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입니다. 아직 먼 것 같지만 3월과 6월과 9월이 되면은 이제 중학교 3학년 기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과정 동안 모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1년의 과정 중에서 국수형 모의고사, 국수형 모의고사,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럼 이제 애도 알겠죠. 아니 이 시험 어떻게 보는지 알아. 몇 문제인지 알아. 듣기 몇 문제야. 수학도 보겠지. 지난번에 이 성적표 있는데 어떻게 올랐는지 보여야지. 그리고 이 과정 중에도 여전히 상담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입 상담이라고 하는 게 고3 애들을 데리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바뀌는 시험 점수가 아닌데. 근데 얘네들은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뒤에도 실사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망의 원서 쓰기 직전, 고교 원서 쓰기 직전에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모의고사라 그래서 미만고라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미만고는요, 그러니까 예비고일관 전체가 토요일 날짜를 딱 잡고 외부생들도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한나라시에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거의 뭐 고사장을 방불할 만큼의 분위기로 이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어느 고등학교를 쓸 건지 희망고기를 저희한테 2개를 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때 시험 결과, 요때 시험 결과, 마지막 미만고 시험 결과를 통해서 오케이! 여기 쓰자!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면 내신이 몇 등급 나올지도 이제 수산이 되고 고교학점제 5등급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첫 시작이잖아요. 걔네 때 데이터가 또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중학교 3학년을 거치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매칭을 해서 얘네들하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깔끔한 결과가 나오고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3월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크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정표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학습 전략을 짜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1월까지예요. 공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대입 전략은 고1 11월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끝나잖아요. 대학 어디 갈지 다 결정 끝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잖아요. 걔네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째면 엄마가 뭐 설마 혹시 뭐 이러실 수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알죠.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 중에 여기도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교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히 겹치고 막 인연이 겹쳐서 저희 아이를 가르친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저희 지금 학부모님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간담회도 오시고 상담도 하고 계시는데 아시죠?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결정이 난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부터는 본격적 대입이 되는데 이변의 과정은 이런 식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월에 첫 시험 봐요. 제2타는. 그리고 11월에 전체 다시 국수형 봅니다. 그래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가능이 나올 거예요. 맞으시죠? 그때. 근데 첫 시험인데 꼭 1등급 나오지 않아도 되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첫 시험이니까. 그리고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퍼스트 찬스가 본격적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3 11월에 아까 미만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3 겨울방학 때 라스트 찬스 했고 고1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까지 딱 치르게 돼서 이제 고1 겨울방학 들어가는 11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고1 그거 봤을 때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고1 끝나갈 무렵에 고2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급 나오는 애들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고3 거 봤는데 1등급 나오는 애들이 당연히 있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걸 통해서 최상위권이냐, 주요 7개 대학이냐, 주요 15개 대학이냐, 인서울대학이냐가 결정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때 뭐 확 바뀌었거나 뭐 천지가 개벽을 하거나 그런 일을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렇게 돼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들이 진행이 된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추적하니까 왜 중2가 중요하다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실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공부를 너무 안 해본 애가 고등학교를 뭣도 모르고 예의를 쓰는 바람에 뭐 말도 안 되는 막 30몇 점, 40몇 점, 50몇 점을 막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온 아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본다. 알고 봤더니 출신 중학교가 대체로 조금 공부를 안 해본 구성원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요. 지금 고등관에서는 수시 지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이 이제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학년을 싹 마무리 짓고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얘가 주요 7개 대학에 갈 NG, 15개인지, 인서울인지, 수도권인지가 답이 좀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에서도 상담을 하지는 않잖아요. 고1 마무리가 됐을 때. 근데 얘한테 이미 데이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걸친 전반의 1, 2학기 내신이 이미 꽂혀있고 최근에 봤던 10월 보고 점수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당연히 데이터를 삼는 건데 이 아이들을 상담을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늘 숫자 봤더니 93명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오늘도 3팀이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2월 중순까지 한 100명, 100팀 정도가 저희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번 내신을 보세요. 실제 저희 학생들이에요. 선정고등학교 학생 1학년 내신 마감이 2.29입니다. 그리고 동명 2.78, 예일여고 2.42, 대성 2.87, 선해여고 2.7. 그러니까 9등급 제도에서 얘네들이 받은 내신 점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고등학교의 3.75 빼고는 대체로 다 어떻습니까? 2점대 중후반대 등급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9등급에서 2점대 중반, 2점대 후반이란 얘기는 대체로 얘네들은 중학교 때 당연히 올 A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2점대 중반, 후반이면 인서울을 가냐면 못 가죠. 저렇게 받았을 때는 대체로 인서울 못 간다라고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튼 죽자마자 해가지고 지금 수시 지원 상담을 받는다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받고, 야, 너 대학을 요 정도 수준의 이과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지원을 가능하지만 붙긴 조금 힘들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담을 1시간짜리를 진행을 합니다. 역시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석을 하게 되시죠. 자, 그리고는 목표를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2학년에 들어서는 이런 식의 점수들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9등급제니까 필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5등급제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9등급에서 2점 중반이잖아요. 그 5등급으로 환산하면 얘는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2등급이에요. 그럼 2등급인 아이들이 그렇게 막 되게 높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5등급 제도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겨울방학 때 수시지원 상담을 하고 나서 목표를 딱딱딱 세워주고 과목마다 모두를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이 과목이랑 이 과목만 올려. 나머지는 유지해. 그래서 토탈 등급을 1점대 후반대로 만들어줘야 돼. 2점대 초반대로 만들어줘야 되라고 숫자를 설정을 해줬더니 놀랍게도 아까 2학년 1학기가 딱 지나면 애들이 마탱이 간다며요. 뭐 산후조리원 느낌 나고 막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애가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서 그네들을 밟고 올라가는 바람에 등급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사부작.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2학년이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상담을 한 번 더 때리면 3학년 1학기가 대박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한 학생. 지금 충암고 학생도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2.75로 시작했는데 3학년 1학기 때 문과 전교 1등을 한 남학생 결국에는 고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서구학군의 대박템인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이 이걸 알고 지금 유입이 오는 거예요. 이 끝까지의 어떤 이 롱테이크를 좀 보면서.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2.121, 뭐 1.35, 1.56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는 사실 먼 길까지는 이런 여정들이 좀 있다. 근데 쟤네들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분석을 했고 수시 지원 가는 대학의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최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했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니까 된다는 말씀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을 놓고 막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야죠. 대입은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학생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학부모님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수는 어떤가요?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장이 섰다 그러면은 나가서 뛰는 애잖아요. 걔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책가방을 들고 나가서 수업을 듣고 이 과정을 치러내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전체적인 빅픽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근데 이 친구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매니저, 감독은 바로 학부모님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체능이지만 학생의 모든 취약점과 강점과 시험 범위의 디테일까지도 다 알고 있는 학부모님처럼 입시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희망이 있죠. 아이는 결국 시간이 흐를 거고 언젠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도 거기서 이제 해방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날까지는 어찌됐건 같이 빌드업을 좀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제대로 된 우리 감독님께서는 선수의 실력 파악을 되게 객관적으로 합니다. 엄마도 같이 막 뻥 들어가 있거나 애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데 막 엄마가 얘한테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너무 과소평가를 한다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입은 상대평가라는 사실. 그래서 얘 혼자 치르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애들끼리만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실력 파악까지도 당연히 치러져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거고 이게 외로운 싸움처럼 이 아이와 나만의 공감대가 아니라 가능하면 아버님까지 그리고 형제가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까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맷집이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지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매번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어 나르고 유난을 떨더니 결국 이전국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약간 맥 빠지잖아요. 근데 이 일반적인 전반에 걸친 이 노력과 과정 중에서 가족 전체가 사실은 팀워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아니까 때가 되면 자꾸 질문들을 하시겠죠. 이렇게 고등학교 어떻게 보내야 돼? 사우나에서도 만나면 이 고등학교 이제 가나 봐요? 그러면은 숭실 가야 될지 대성을 가야 될지 고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는 중3인 줄 알았거든요. 철석같이. 중2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쓰셨어요? 아유 내년에 쓰죠. 뭐야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니 에이 중3 때 물어보면 늦지. 지금부터 알아야지. 그래서 심지어 이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직접 버스 타고 그 각각의 고등학교까지 직접 가봤대요. 동선 체크하려고. 중2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침에 딱 버스를 타고 몇 분이 걸리고 어떤 동선을 타서 가고 이 학업 이거는 한번 가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되게 지극히 현실적이긴 한데 와 저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공감되면서 버스 타고 일부러 차 두고서 그랬더니 대성을 못 가겠더라. 너무 멀고 언덕도 너무 심하고 집이랑 멀면 피로도가 있으니 그래서 숭실을 써야겠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가끔 그런 학부모님들을 뵈면 너무 멋있고 근사하고 참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더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인 거죠. 팀워크에 있어서.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How to Study,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목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수형을 이제 차례대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가 너무나 많으니까 관심을 조금만 가지신다면 유튜브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학부모님들을 좀 도와주실 거고 저희가 또 이제 이주아학원에 중등부 밴드 따로 있고요.
고등부 밴드가 따로 있고 다음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간담회 오시는 우리 열혈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다음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매일마다 그 다음 카페의 대입 그 정보 내용들이 단 하루도 누락 없이 거의 한 10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도 누락 없이 정확한 시간에 올라가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루도 누락 없이 명절 빼고 저희도 시댁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빼고는 거의 뭐 모든 가장 신규 업데이트된 입시 정보들이 매일마다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거기서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 정보도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시험지예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의 시험지입니다. 파트는 비문학이죠. 글밥이 상당히 길죠. 자, 국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공식이 나오고요. 경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다 혹은 그래도 읽으면 뭔지 알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학부모님들 생각에는 이 문제를 읽고 질문에 답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읽고 파악하면 되잖아. 우리말로 되는데 왜 못해? 한글을 몰라, 뭘 몰라? 문제별 시험 범위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 당연히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그 교보문고가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유발 하라리가 이번에 4번째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넥서스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을 했길래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재미는 없죠. 되게 두껍고 벽돌 책이고 뭐 정보에 대한 순진한 해석 그리고 괴테와 구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얼마나 순진하게 해석하고 있는 21세기 AI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왜 샀느냐? 수능 지문이에요 그냥. 이걸 영어로 바꾸면 그냥 수능 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가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간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배경 지식으로도 좋고 아이들한테 전복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는 읽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아침마다 이렇게 한 30분씩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르치는 우리 고3 올라가는 우리 딸내미들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분명 한글이거든요. 그리고 유발하라는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짧게 써요. 문장 자체를 짧게 쓰고 어렵거나 유식한 단어를 안 써요. 번역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어려운 단어로 길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딱 가게끔. 그런데 과연 이 소재의 글들을 고3에 올라가는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떠올리는 몇 명에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다면 당연히 한글 번역본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잼민이도 읽어요. 야, 읽어봐. 읽죠. 우리말이니까. 다 읽고 나서 야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까먹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해서 모든 글들을 이해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그런 느낌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을 읽고 파악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요. 또 이 문제라는 거는 번호마다 유형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영어 시험지 같은 경우도 1번부터 17번까지의 문장 유형은 딱 박혀 있어요. 30번은 무조건 어휘 문제고 31번부터 34번까지는 무조건 빈칸 문제고 35번은 흐름 문제고 36, 7번은 순서 문제고 3인 문제고 딱 번호를 찍으면 그 번호의 무슨 유형인지는 무조건 고정값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그걸 몰라요. 몰라 다 모르겠어 뭐라든가 이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모든 시험은 아시겠지만 타임어택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OMR 체크까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은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관건이 뭐냐면은 바로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근데 국어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 책 이해 못해요. 그걸 영어로 돼 있는 거 당연히 이해 못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공부의 시작이 국어의 개념 정리와 문법, 한자어, 어휘력인데 일단 수능 모의고사의 모든 문제들은 한자어 개념을 가감없이 막 때려버립니다. 뭐 망설이지 않고 그냥 써버리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단어들을 처음 접하는 단어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면은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런 시도들을 안 하잖아요. 중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주아하고 중등부 밴드에 가입을 혹시 하셨다면 밴드에 지금 이런 한자와 관련된 중학교의 각 과목별 챕터들을 저희가 파일로 다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영역에 이 모든 내용들이 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췌를 해갖고 뭐 예를 들어 각색이다, 그리고 뭐 소수다, 그리고 뭐 중력이다, 소인수 분해다, 질량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봤던 어휘지만 실제로 그 본질적 개념에 대해서 한자 뿌리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걸음도 더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꿈틀이라든가 또 마더통에서는 이런 교재들이 나왔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문제, 국어, 영어, 수학의 기본은 어휘력이고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하며 교과 단원의 의미와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90%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90% 어디 매출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봤자 우리 애들은 지금 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회가 지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다면요. 자, 그러면 수학, 국어 과목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붉은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문학 파트죠, 문학. 그러니까 보통 1학기 때는 문학으로 점철되어 있는 학제를 좀 보실 수 있고요. 2학기가 되면은 이제 비문학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체로. 그래서 읽고 쓰기의 개념으로 좀 넘어가게 되고, 이런 챕터들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험 범위에는 어떤 챕터가 있는지를 아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 국어 공부는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중학과정에서는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훨씬 더 비중이 있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학 작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이 뭐 분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학보다는 아무래도 비문학 파트가 훨씬 더 어렵게 되고 모의고사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당연히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비문학에서는 정말 다채로운 소재의 지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어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어과에서도 첫째 줄을 딱 읽은과 동시에 이 글의 방향이라든가 주인공이 뭔지를 딱 밝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부분이 취약한 아이들은 도대체 안 돼요. 이거는 내신이면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라는 거는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 상황일 때 개념 자체가 실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경제법, 사회철학, 뉴스, EB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문학의 지문들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 그리고 설명하는 걸 설득하는 걸 의도 파악해야 되고요. 45문항 중에 17문항의 정답률이 C, D, E,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비문학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하시면 좋은 게, 아까 그런 한자어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들, 그리고 아까 책도 꿈틀이나 지금 마더통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서 던져주는 거는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서점 가서 책 사갖고 던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던져주진 않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그 2% 엄마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애를 거기다 집어넣고 책을 두 권을 사더라고요. 하고 애를 한 번에 집어넣고 어디를 듣고 있으면 자기도 그 마더통을 사가지고 스타벅스에서 그걸 풀고 앉았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 아휴, 뭐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애한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할 만한 양인지, 그리고 얘가 학교 다니고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까지 던져줬을 때 과연 이것이 역량이 되는지 여부를 가늠이 안 되니까 자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정들을 아이와 같이 교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거 함부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존재는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EBS에는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인강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는 이제 윤혜정 선생님이 만든 공짜 무료 인강이에요. EBS니까요. 근데 그거를 들을만 해요. 그러니까 교재를
가능하시면 2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개념의 나비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파트의 나비 효과가 2개가 있는데 지금은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으시는 게 좋고 인간은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인간은 완강의 목표라는 것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완강은 일종의 TV를 보듯이 그냥 풀어 제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틀어갖고 필기하면 돼요. 그리고 완강이 쉽지도 않지만 근데 이 교재에 있는 모든 걸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걸 완강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챕터와 목차를 쭉 보고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키밍도 하고 스캐핑도 하셔서 이 전체적으로 내가 취약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그 챕터만 반복적으로 2~3번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저자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혜정 선생님 자체도. 누가 완강을 하냐, 인강을 갖다가. 메가스터디도 패스 끊어주면 누가 완강을 해요? 그럼 언제 완강을 해요? 완강을 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져요. 선생님 썰 푸는 거 다 들어야죠. 늘어지는 거 다 들어야죠. 강좌는 챕터는 7개밖에 안 하는데 강좌가 40개가 되는데 언제 다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훈련들 그리고 EBS는 계정을 어머니 거도 팔 수 있고 애도 팔 수 있으니까 나도 심심하면 그냥 그거 같이 가서 듣고 전체적으로 이거 하는 거. 이게 좀 고통스럽긴 한데요. 고통스러워야지 그만큼의 또 열매도 확실히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과학의 이해의 중요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지금 2학년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이 친구들이 이제 중2, 중3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이 사회와 과학,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통합사회 과학입니다. 근데 지금 학제가 바뀌어갖고 고1 과정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듣게 되는데 저게 수능 과목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수능 과목에서 고1 때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을 2학년 때 안 들어요, 저거를. 끝났단 말이에요, 고1 때. 그리고 고3 때도 안 들어요, 저거는. 끝났어요. 그런데 수능에 이 과목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과목이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하고 일치해요. 저게 조금 더 심화가 될 뿐은. 심화가 돼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통합사회인데. 다 합친 건데.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중2, 3 과정에서 제대로만 해놓잖아요. 3번 써먹는 거예요. 중2, 3 과정에서 내신에서 써먹죠. 고1 과정에서 내신에서 써먹죠. 이거 4단이 넘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궁극으로 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런 걸 학원을 다녀요? 뭘 이런 걸 학원을 다녀요? 쓸데없이.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까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시험 범위에 맞춰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의도를 파악하고 모르는 개념어가 나오면 사전도 찾고 해가면서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거 제대로만 해놓으면 3번을 제대로 써먹는데 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면 애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무조건 공부해! 이러면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단언컨대요. 독서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책만 읽으면 국어시험 잘 본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고 개념어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애들이 독서량이 부족해도 국어시험을 잘 보는 경우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과 애들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 카이스트 가고 이런 애들은 책을 좋아하셨나요? 책만 읽으셨나요? 그러면 그닥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애들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들이 국어 점수가 좋았고 수능 점수에서 우수했던 경우들은 그 시험을 잘 보는 개념이 탄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역추적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독서보다는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인데요. 수학은 아시겠지만 지금 수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수상하는 아이들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마다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포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딸이 사실은 거의 수포자에 가까워요. 둘째 딸이. 그래서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 논리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수학학원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보냈거든요. 나름대로 고르고 골라서 보냈어요.
보냈어요. 여기가 그렇다 그러면 더 알아보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계속 보냈는데 왜 그녀가 결국에는 수포자였던가 보니까 빵꾸가 여기서 난 거죠. 자, 우리 1학기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 개념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기 때에는 중1 2학기, 중2 2학기, 중3 2학기에 공통적으로 다 무슨 과목을 배우나요? 도형을 배우죠, 도형을. 자, 그런데 이 도형이 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과정 자체가. 그런데 이때 나름대로 도형을 배울 때 제대로 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배우지만 이게 내가 정말 메타인지가 제대로 돼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내용이 안 돼 있는 거죠. 원주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냥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수상으로 넘어갔을 때, 수하로 넘어갔을 때 함수에서 덜미를 제대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결국에는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겨울방학 때 일인데요. 목동 시대인재학원에 대치에서만 출강하던 수학 1타 강사님이 이번에 오게 됐대요, 목동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선생님이 오지를 않았고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 강사님이 목동에 입성을 드디어 2025년도 겨울방학 때 까는 거예요. 이제 그 강사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죠, 시대인재가.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딱 110명 강의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강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해요. 현장에서 강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게 현강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인강이잖아요. 인강이 아니라 옆 교실에 또 110명 강의 또 있어요. 거기서 비디오로 라이브로 듣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송출해가지고 바로 그냥 듣는 거예요. 마치 교회 목사님 예배하는데 다른 예배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장 강의실이 있고 라이브 강의실이 3개인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 이 동시간대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정말 한 700~800명 가깝게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이거 완전 1타인 거죠. 그래갖고 와 해가지고 이제 이과 애들 뭐 방학 때 갑자기 이렇게 뭐 온 애들 뭐 지방 애들 해갖고 이제 당연히 마감이 됐어요. 근데 라이브 강의니까 여기다 이제 웨이팅을 걸어놨대요. 웨이팅 번호 몇 번이니까 785번. 그게 웨이팅 맞아? 대학 입시도 아니고 웨이팅 785명이 웨이팅이냐? 결국에는 라이브를 이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듣게 된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한테 듣게 된 게 함수를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데 필기를 안 한대요, 수학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한대요. 자, 봐라 얘들아. 그래프가 있는데 요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요렇게 됐네? 손짓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봉쪄가지고 다들 공부 좀 잘하고 1등급 찍고 이런 애들이 고2 올라가면서 고3 올라가는 애들이 듣는 상황인데 필기를 안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복습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손으로 가지고 장난치듯이. 이 개념이 뭐냐, 도형을 이해한 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습 어쩌라고 시옷 비읍 이렇게 막 필기하는 애들도 있고 어쩌라는 거야 중간 포기 이런 애들도 발생을 하는 거고. 일단은 이유는 있습니다. 괜히 어쩌다가 어부지리로 그 자리에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은 필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같지만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도래한 수상을 지금 평가받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학학원에 보내고 있고 애가 뭐 거기서 무슨 레벨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꼼꼼하게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지난 1학년 때 빵꾸난 과목의 부분은 없는지 도형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곡차곡 메워가는,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되는, 시간을 계속하고 막 쌤을 또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의 개념서를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리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피소드와 함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전문적인 영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내신은 5등급이에요. 수능은 9등급인데 영어 자체는 이제 절대평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능 9등급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학년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이 만약에 스타트였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품사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명산지, 동산지, 형용산지
도산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그래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품사 구분해야 돼요. 더불어서 동사를 외울 때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해야죠. 이게 목적어를 꼭 써야 되는 동사인지 아니면 목적어를 없어도 되는 동사인지, 근데 그거를 자타동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냅다 뜻을 써버리고 무조건 통과시킨다?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수동태를 못 풀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뜻 갖고 어떻게 풀어요? 목적어 유무에 대해서 이건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완전 싹 티답게 들어가는 건데 팔분사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나머지 others 이렇게 문장 성분 아시죠? 이것도 정확하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 당연히 빡세게 1000단어, 2000단어 빌드업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요게 빌드업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탁 트여지는 순간이 절대로 1단어 1뜻만 외워서는 건드릴 수 없는 지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수능 지문에서 궁극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단어의 뜻들은 1번 뜻이 아닌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단어의 뜻에는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할 때 크레딧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애들이 신용이요 이러잖아요. 근데 크레딧은 수능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실제 빈칸 추론에 빈칸에 박아야 될 선택지 안에도 그냥 독단적인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연히 신용의 뜻이 아니라 공로, 헌신, 공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 자체는 품사와 오형식에 대한 구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국제학교 다니다 온 애들은 잘하던데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국제 중학교 출신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고 갔다가 전학 온 애들도 있고요. 걔네 1등급 못 받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 지금 고등학교 내신 잘 보자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수능도 잘 보자는 건데 절대로 이 과정을 넘어가서 우연히 뭔가 잘 되는 경우는 없으니 정확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는 이제 독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시면요. 번호 밑에 깨알같이 A, B, C, D, E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바로 그 문항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A, B, C, D, E 중에 어려운 D나 E를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 B, C 정도는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A, B, C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듣기 17개는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맞아야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다 맞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주제라든가 그리고 도표라든가 실용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VJ 일반반 아이들은 미니 모의고사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실수모 보면 너무 빡세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ABC 유형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고 모르셨겠지만 그간에 시험 봤던 레벨 테스트지가 있어요. 2주학원에서 그 독해 시험들은 다 제가 만들었었어요. 지금 저학년 애들 거든. 근데 제가 만들었던 시험들은 다 ABC를 가지고 추려서 난이도를 조절을 한 거예요. 그 유형들을 똑같은 유형에도 문제가 다르면 되니까 그 유형들을 계속 제시했을 때 맞출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못 건드려도 되는데 요 유형만큼은 건드려라 이거죠. 그래서 뭔가 허들에 있었던 시험들을 애들은 치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ABC까지가 아니라 D까지. 그리고 고1이 되면은 당연히 다 맞아야죠. 그래서 이 시험들을 1년을 거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최상위권. 완전히 최상위권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2.5등급 정도는 당연히 와줘야 돼요. 2.5등급 정도. 그리고 중3이 됐을 때 당연히 고1 거 보면 무조건 1등급. 90점 이상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학년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도 90점 이상. 이게 어머님들이 애게 뭐 대치동 애들은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고3 거 다 맞는다는데 거품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상당히 있고요. 어쩌다가 뭐 90점 넘을 수 있죠. 근데 고2 거랑 고3 거 난도 차이가 상당히 있고요. 6월이냐 11월 모의고사냐에 따라서 난이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가 2018년도 이전 거냐 2018년도 이후 거냐에 따라서도 난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킬러 이슈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킬러 이슈, 킬러 문제 뭐 없애라 어쩌라고 전직 대통령께서 그거 하셨잖아요.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에 문항의 유형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결 자체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난이도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기준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상위권은 이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중2 올라가서 우리 시험 보잖아요 지금. 2.5등급 이상이냐? 최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 근데 4등급이다. 그럼 상위권이군. 그래서 빌드업 하는 거예요. 3, 2, 1까지.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지 보면은 45문항이에요, 영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되게 이상적인 학부모님 말씀드렸잖아요. 고3 올라가는 남학생인데, 엄마가 이번 중간고사에 얘가 생물에서 무슨 과목이 시험범인지도 알고 있고 우리 아이가 그 챕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타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영어인데요. 영어는 17문항이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죠. 듣기가 제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남들이 다 쉽다고 해도.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쉬운 걸 너만 어렵다고 하니?가 아니라 몇 번이 어려웠어? 계산이 어려웠니? 아니면 그림 맞추기가 좀 어려웠니? 아니면 다막글이 어려웠니? 몇 번이 어려웠어? 엄마가 좀 알아볼게. 그래서 시험지 보시고 얘는 그림 나오고 혹은 계산하는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하네요. 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하면 2개만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2개가 뭔지를 파악하시면 훨씬 더 넘어가기가 편하죠. 그럼 계속 17개를 풀 게 아니라 틀린 거 2개만 계속 조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18번에서 30번까지는 그러니까 난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없어요. 18번에서 30번까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왜 모든 시험지 그렇잖아요. 첫 페이지를 딱 펼쳤는데 무조건 어려운 걸 내지 않잖아요. 수학 문제도 그렇고. 듣기가 끝난 바로 직후에 18번, 19번은 먹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듣기를 풀면서 동시에 여기를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기억하십시오. 타임업 택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무제한으로 주고 풀라고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어려운 난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시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8, 19, 20번까지는 우리가 듣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푸는 방법의 스킬을 고3 파이널 가면 그 훈련도 시켜요. 물론 이걸 틀리고 잡아놓는데 이걸 같이 풀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1번이 이제 좀 어렵죠. 함축음 및 추름. 그리고 22, 23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 어렵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글 선지예요. 한글 선지인데 한글 선지랑 선지가 영어인 거랑 당연히 어렵죠. 우리는 한국말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게 이제 난도가 조금 어려운 3점짜리이거나 A, B, C, D 이 중에 D나 E에 해당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30번 문항까지는 비교적 순탄한 길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무슨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걔가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까지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3 수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야 듣기 틀리는 사람 2번 시험 보고 좋은 말 할 때 얘기할게. 2번 봤는데 2개 이상 틀렸어? 무조건 듣기는 너는 해야 돼. 나머지는 하지 마. 다른 애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선별해낸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여기까지 100점 맞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1번부터 3140 구간까지입니다. 3140. 여기가 이제 보통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문항들이 여기 쏠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고라든가 아니면은 예일여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외부 지문들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물론 명지도 나오고 성적도 나오고 외부 지문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위 없는 지문을 갑자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띡하니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생뚱맞잖아요. 그럼 유형이 뭐냐면 그게 다 빈칸이에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삽입이나 순서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요즘의 킬러는 빈칸이 아니고요. 순서입니다. 순서. 오답률 1, 2가 다 순서 문제 2문제가 이렇게 꽂혀있고 삽입 문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오답률 탑 7 안에 들어가는 게 3140 구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래서 학원들에서 영어학원에서 특강한다. 그리고 무슨 수업을 뭐 상위권 반을 한다 그러면은 다 여기서부터 여기 유형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가 3등급이에요. 혹은 3.5등급이에요. 아니면 수능 경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기반이라고 해서 여기를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가 맞출 걸 다 맞추고 나서 일로 올라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남들이 다 그거 한다고 해서 얘까지 그렇게 부안해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고 있으면 맞을 수 있는데 못 건드리는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하고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같이 합류를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얘가 실력도 깜도 안 되는데 여기 건드려버리면 여기도 빵꾸나고 여기도 빵꾸나고 총체적 난국이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학원은 계속 다니고 앉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뭐다? 성적표를 받으셨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호불호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 안 하면은 선생님 내가 뭐 단어도 잘 본다고 그러고 뭐 수업 태도도 좋다고 하던데 2번 정도 시험 봤는데 자꾸 이쪽에 빠꾸가 나는데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좀 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상담들이 너무나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1번부터 45번까지는 시험지를 받으셨는데 만약에 여기가 몇 개 틀렸다.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시간 어택을 실패했어요. 시간 안에 시간 분배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 못 푼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요. 너무나 정해져 있는데 루트대로 푸는 아이들.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틀리고 여기서 이렇게 싹싹싹 나간 거는 그리고 뒤에가 뭐다? 장문이에요. 나머지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인데 얘네는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지문 하나에 문제 3개 압도당하잖아요. 시간 없다고 그러고 오해만 체크하라고 하니까 약간 멘탈 털린 거죠.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틀리고 여기 41, 2번이 요즘에 난이도가 완전 올라왔습니다. 41, 2번. 그래서 이렇게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몇 번만 보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유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ABC 기본 항목 능력이고 D하고 E는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딸은 어떤 유형을 틀리고 있고 그 유형을 분석해서 어떻게 맞춰야 되며 그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공간관리를 해서 다음번에 성취를 한다 그러면 점수가 비록 2점이 올랐다는 걸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비 중 2학년의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4월, 5월부터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쭉 이렇게 12월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중요한 안내사항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2024년을 이 신사 캠퍼스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뭐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을 TMI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게 그렇게 다 궁금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등간이 여기고 저희가 이제 고등간이 뭐 명지랑 부산 쪽에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근데 중등간을 부산으로 이관을 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좀 이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고일이 부산 1캠 BYC 건물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년에는 중3만 3월이 되면 그냥 다 무조건 이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냥 신사 캠퍼스에는 아예 중등간이 없고 모두가 다 그냥 부산 캠퍼스로 이관을 해서 중1 없습니다. 중2, 3만. 중2, 중3. 그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중1반이 없어졌어요. 지지난달에 저희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2랑 중3이 이제 부산 1캠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학사 일정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동거리가 여기서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안내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결국에는 의도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손발이 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막 이렇게 뭐랄까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중2, 중1 학생들한테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어머님들도 아직 긴장감이 그 정도까지 고조된 건 아니니까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만 이게 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도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부산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등간 해보니까 이거예요. 정교권 애들은 다 신도진간 애들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가 본거지고 예를 들어 뭐 숭실, 증산, 연서, 또 상신, 영락 이 중학교들이 저희 메이저 학교였는데 얘네들이 맵을 못 쳐요.
최근에 한 5, 6년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진짜. 그래갖고 예의를 가든 선정을 가든 대성을 가든 완전히 지금 길을 못 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학원에서도 와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간 빌드업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막 푸시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를 몇 년을 거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관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중학교 아이들하고도 같이 경쟁을 좀 시켜야 되고 예일중학교라든가 대성중학교라든가 이런 중학교 아이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불광중학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도, 신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좀 경쟁을 하는 분위기도 만들 겸 해서 아무튼 그런 결정을 내려서 대신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내신을 안 해요. 내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중3 내신 대비 안 해요. 2년 넘었어요. 중3에 올라가면 내신 대비 안 하고요. 대신에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내신 수업 영상을 강사들이 다 올려요. 그리고 내신 교재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에는 단어 시험, 실수모를 잠깐 스탑을 합니다. 근데 정상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이거를 첫째를 고등학교 보내신 어머님들은 좋아하시고요. 첫째가 우리 아이가 지금 중2, 중3인 어머님들은 좀 불안해하세요. 저는 두 어머님들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신 대비하면서 진행할 여력이 안 돼요, 저희가. 강사 수도 그렇고 학교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정도 공력을 들여서 하기에는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사 일정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일정이고 저희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과 자료를 배부려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이때 레벨 테스트 보고요. 뭐 이런 일정들이 있고 제2탑반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실수모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0분 동안 45분항의 시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매 월마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 월마다. 그리고 8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수형 모의고사 있죠. 요거를 진행하게 되고요. 계속 매 월마다 보고 11월에 또 국수형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VJ반 같은 경우는 미니모고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모고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A, B, C, D, E 중에 A, B, C나 혹은 D까지의 등급에 해당이 되는 점수들, 문제 문항들을 모아서 45분항이 아니라 문항수를 조금 줄일 거예요. 왜냐면 70분 동안 앉아있지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비교를 좀 하다가 5월달에 실수모를 바로 보고 그리고 7월부터는 계속해서 실수모 라인으로 2학기부터는 실수모 그러니까 70분짜리 온전한 시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돼서 국수형 모의고사는 8월 그리고 11월에 해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요. 12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대1 상담을 진행을 하게 돼서 이 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 피터 대표님하고 어머님, 아버님, 아이가 이 시험에 대해서 1년에 상담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러고 나서 3학년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 주마다 실수를 해요. 매 주마다. 그럼 70분짜리 모의고사를 얘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못해도 30회 이상을 시험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시험을 보고 끝이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뭐가 틀렸는지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본 애들은 굉장히 의례껏 당연하게 봐요. 근데 안 본 애들은 일단 70분 못 앉아있어요. 중간에 자고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미니 모의고사로 순환 맛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마라 맛으로 갈아타는 약간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지 뭐 성적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덕산중학교를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원서를 고등학교를 썼어요. 저희 대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실력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덕산중학교 써있죠? 남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니? 네, 숭실하고 선정, 과중 둘 중에 하나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2탑반이 아니에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제2탑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영수 시험을 봤더니 참담합니다. 국어 7등급 나왔어요, 첫 시험에.
그러니까 아까 8월에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53점 나와서 5등급 나왔고 영어를 그나마 제일 잘 봤어요. 3등급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막 패턴 시키고 막 모의고사 시키고 듣기 막 하고 단어 외우고 하니까 그나마 이건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애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영어만 조금 하지 뭐 나머지는 다 와장창 이래요. 그래서 야 숭실 가면 너 내신 9등급 제에서 3.8등급 나온다. 선정 가다가 3.97등급 정도 나올 예정이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 정도면 제가 대학은 어느 정도 갑니까? 얘가 묻더라고요. 남자아이인데. 너 이 정도면은 이대로 너 고등학교 이 정도만 쭉 유지하잖아. 그러면 너 수원대는 붙어. 그리고 경기대 정도 지원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충격받잖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지가 집에 가서 나름 찾아봤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찾아봤더니 수원대를 자기가 찾아봤더니 없어질 것 같더래요. 그 대학이. 이거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학교 2학년 8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얘가. 근데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목표를 이제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지금 753이었거든요. 복수형이 753등급? 753등급? 근데 자 6월 모의고사를 그 뒤에 보게 됐을 때 432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죄송합니다. 중학교 3학년 6월 달에 국수형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본 거죠. 그랬더니만 432를 찍었어요. 432. 그리고 여전히 선정가중하고 이제 숭실 안 간대요. 대성 간대요. 조금 약간 뻥이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선정가중 가면은 2.63 나오고 뭐 대성 가면 3등급 나올 거다. 그럼 저 대학 어디 가요? 일단 세종대학교는 붙을 것 같아. 그리고 숭실대학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어떨까요? 얘가 기분이. 얘는 일단 너무 귀엽잖아요. 지가 찾아본 것부터 얘가 싹수가 있는 애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 대학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그러더니 약간 재미를 탄 거예요. 성취감도 느끼고 약간 게임처럼 방탈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얘가. 그래서 마지막 국수형 모의고사 직전에 보는 시험을 9월 달에 한번 들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11월 달에 국수형 미만고 한번 더 치르게 될 건데 자 이번에는 3, 2, 1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면 우리 남자아이들이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3 때. 그래서 선정가 중에서는 2.3, 대성 가면 2.73등급 정도 예상이 된다. 대학은요. 동국대 완전 쌉가능이야. 그리고 시립대도 던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오 대박. 자 그리고 마지막 11월 미만고 잘 보자. 그거 쓰고 그거 보고 고등학교 와서 우리 쓰는 거니까 아들아. 네 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화이팅하고. 그래서 마지막 미만고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1을 찍었어요. 얘가 되게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 과목이 고르게 균등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참담하잖아요. 7이 나오질 않나, 5가 나오질 않나, 3이 너를 띄고 다 빠졌고 계속 중3 내내 그런 식으로 끝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에 대한 분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고 몇 번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시험지 아무거나 선택을 못해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걸로 선택을 해야 돼서 선별을 좀 해야 되고요. 이 마지막 11월에 봤던 미만고 모의고사는 고1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는 고1 거지만 11월 모고입니다. 그러니까 고1 3월 모고랑 11월 모고는 난도차가 상당히 나겠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고2 거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1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상위권들은 중학교 3학년 때 고2 것도 1등급을 찍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찍어버린 거예요. 점수를. 그럼 저 대학 어디 가요? 그랬더니 일단 선정과정 가면 1.67까지 섭가능해요. 그리고 대성 과정은 1.8 나와. 이렇게 되면 수시 지원할 때 어디 가고 싶니? 근데 너는 자꾸 너 어디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너는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는 성균관대가 너무 가고 싶다. 성균관대 왜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 성균관대 가고 싶다. 그래서 성균관대 완전 가능하고 3합까지 맞추면 최저 3합을 맞추면 고대도 가능하다. 연대도 가능하다. 서울대도 가능하다. 왜냐면 네 선배들이 그렇게 갔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 선배의 생기부도 살짝 보여줄 수 있죠. 성적 추이도 보여줄 수 있죠. 저희 이번에 대학생 중에 서울대가 3명이 나왔어요. 현역으로. 근데 걔네들이 다 인근 중학교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균이 한 명도 없어요.
일반 전형으로 학종으로 서울대에 현역으로 온 겁니다. 엄청난 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드업을 이런 아이들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당연히 대성하고 선정 과정을 썼어요, 원서를. 그리고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조금 일찍 나더라고요. 2월 1일인가 1월 31일인가 그때 나게 되고, 발표 나면 저희는 또 이제 고교 간담회 9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3월 달부터 이제 내신 딱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전 이게 이렇게까지 정확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데 잊어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중에 걔가 내신 나오고 막 바쁘니까. 근데 결국 상담할 때쯤에 다시 까보면 기가 막히게 일치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이거는 9등급 제도의 기준입니다. 5등급 제도에서는 조금 더 다른 추산 점수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일단 저렇게 실제 사례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준비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밖에 없어요, 진짜. 좀 빡세겠지만 이 희망이 있는 빡셈과 절망과 같이 하는 이런 빡셈은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식스투두를 정리를 하시고 정말 구정 전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좀 하시면서 본격적인 진행을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이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질문 사항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설명드리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질문이 어떤지.